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슬입니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오늘은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읽으면 저는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지요. 읽는 동안 좋았다면, 편안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막 끝났을 무렵 친구 S는 말했다. 나 재수하려고. 학급에서 언제나 중하위권에 머물던 S였기에 그의 당찬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네가 무슨 재수냐며 S를 놀려댔다. 시간은 흘러 S는 수도권 전문대학 토목과에 야간반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거봐, 내가 무슨 공부냐? 그 시간에 일했으면 돈 1,000이라도 모았지.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를 술자리에 안주 삼을 때마다 그는 그저 하얗게 웃음 지을 뿐이었다. 이후로 각자의 생활이 바빠져 S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도 서로의 소식이 뜸해졌다. 21살 겨울,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기 일주일을 앞두고 친구 S와 연락이 닿아 그를 만났다. 남들보다 1년이 늦어 이제 갓 1학년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얼마 전 종강했다는 S의 안부는 흥미롭고 기뻤다. 토목과에서 수석을 차지했는데 이제 물리치료과로 전과하게 되어 다음 학기부터는 물리치료과를 다니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S가 다니던 전문대학의 물리치료과는 전통이 깊어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취업이 보장된 학과였다.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정말 잘됐다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이후로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여지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학교를 2번 자퇴했고 묵직한 학자금 대출을 짊어진 채 산전, 수전, 공준전을 겪으면서도 4권의 책을 펴내는 지독한 글쟁이가 되어 있었다. 학창시절 함께 몰려다니며 청춘에 낙서하던 친구 중에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미국인 애인을 만나 정착해버린 녀석도 있고 다니던 대학교를 때려치우고 만화를 그리다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러 노량진에 들어간 녀석도 있고 군대 말년에 무료에서 시작한 운동에 매료되어 복학 후 체대 과목을 복수 전공하고 이제는 헬스 트레이너가 된 녀석도 있고 애인을 따라 처음 갔던 교회 부흥회에서 성령 부름을 받아 지금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를 다니는 녀석도 있다. 다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저마다 별난 세상을 꾸려가고 있지만 내가 아는 모두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연 S다. 물리치료과로 전과 후 그곳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닌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무병으로 군에 입대했고 전역 후에는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명망 높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시작했다. 병원에 다니면서는 야간대학을 수강해 학사를 취득했고 이후에는 석사과정까지 밟았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 수년간 병원 근무와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성실한 태도로 환자와 모두를 대하는 S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은 대학원 랩실 외래 교수님은 자신이 교주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것이 어떠냐고 S에게 교수직을 추천했고 S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가 됐다. 불과 몇 년 전 모두에게 놀림받았던 S가
이렇게 멋진 녀석이 되리란 사실을 과연 그 누가 짐작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면 가장 먼저 S가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린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내 무모한 용기에 지켜온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방향과 저마다의 속도가 존재한다. 내가 선택한 길과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의 크기가 내 몸집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내가 견뎌내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 한 사람의 무게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나 홀로 한참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손바닥을 펼쳐 나의 삶 하나만을 올려놓고 보았을 때 내가 용기 내어 새로운 세상의 문고리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은 언제나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삶 가장 젊고 가장 눈부신 순간을 지나고 있다.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늘에 살고 있다. 그러니 그대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대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삼겹살 한 점처럼 밤이 자주 희게 번지던 여름, 이맘때쯤에 나는 늦은 새벽까지 밀린 일기를 몰아쓰거나 문학 공모전 공고와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에서 무릎을 짓고랬다. 냇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냇물증으로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젊음을 한껏 낭비하고 있었다. 뭔가 대단하진 않더라도 부끄럽진 않은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친구들의 취업 소식 같은 게 들려올 때마다 어쩐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쫓기는 심정이 되어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 누구도 나를 나무라거나 부추긴 적 없는데 월급날이라며 기어이 나를 불러내 고기를 사주는 친구들이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주로 도서관 지하 식당에서 3,000원짜리 백반을 먹었다. 이마저도 부담인 날이면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라면이나 사다 놓은 3분 카레 같은 걸 주로 먹었다. 그런 탓에 친구들이 불러내는 외식 자리가 불편하면서도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었다. 주식이 라면과 3분 카레인 사람에게 고기는 종종 꿈에서나 맛볼 수 있는 환상의 음식이었으니까. 어느 저녁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요봐, 밥은 먹었냐? 온종일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미안한 마음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조금 전에 먹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괜찮으니까 그냥 나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다. 먼저 나서서 큰 후위를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그에 준하는 만큼으로 갚아주었다. 그래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에게는 받은 호의를 당장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셀 수 없이 해도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내도 성향적으로 철면피가 아닐 뿐더러 물질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결국 고마움이 동봉된 물질적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는 나의 이런 성향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집 근처 고깃집에서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둘이서 삼겹살 4인분을 주문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미안해하는 나에게 친구는 남으면 가져가서 너 먹으면 되지 하며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요비야, 미안해하지 마. 친구끼리 밥 좀 얻어먹을 수도 있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더 맛있는 거 사줘. 친구의 한마디는 거듭된 생활고로 마음이 동나있던 내게 벼랑 끝 금빛 동아줄과도 같은 위로가 되었다. 기울어가는 마음을 조건 없이 잡아준 친구의 따뜻한 마음. 이날 알았다. 지쳐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조각 별빛만 밤 하늘에 떠 있어도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가게를 나왔을 땐 너머 언덕 위에 사나운 태양 대신 크고 흰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먼저 들어가라 말하는 친구를 구태여 역까지 바래다주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불쑥 눈앞이 흐려져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눌렀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나은 내가 되자고. 그래서 나도 쓸쓸한 세상 길 또 다른 누군가에게 때로는 별빛처럼 눈물겹게 따뜻하고 때로는 삼겹살 한 점처럼 그지없이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고. 나도 한번 그래보자고. 당신이 지켜준 나라는 세상. 유난히 추웠던 주말밤이었다. 이상하게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종일 빈속으로 하루를 보냈던 그날은 모 문예지에서 청탁받은 글 작업에 참고할 자료를 찾기 위해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기에 나머지는 돌아가 마무리할 생각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왼쪽 가슴이 바늘로 쿡쿡 찌르듯 아프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팔뚝과 등까지 저렸다. 당시에 나는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파 속 골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 같은 불온한 상상 속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주말 밤에 여는 병원이라곤 2차 병원급 응급실 뿐이고 수중에는 현금 2만 원이 전부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엄마는 잠시 말을 삼키더니 이내 나를 타이르듯 대답했다. 어떡하지? 엄마도 돈이 없네. 월요일까지 조금만 참아보면 안 될까? 왜 그랬을까? 엄마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아니, 나 지금 아프다니까?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끊을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당장 병원 응급실에 갈 돈이 없는 것은 순전히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라는 걸. 엄마가 부모로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인으로서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만큼 무능해서라는 걸. 내 멋대로 살겠다고 비싼 등록금 내며 들어간 대학교를 때려치운 것도 나고, 실력도 없으면서 형편도 안 되면서 그를 전업으로 삼은 것도 나다. 내가 지금처럼 남루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원망의 화살을 괜한 엄마에게도 돌려버렸다. 서러웠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럽고 부끄러워서 쿡쿡 쑤셔오는 아픈 가슴을 주먹으로 하염없이 때리며 울어버렸다.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아들, 엄마 지금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병원 가자. 얼마나 급히 뛰어오고 있었는지
수화기 너머 속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전도를 찍고 몇 가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심장 좌심실 쪽에 전기 자극이 조금 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몸의 컨디션이나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면 정밀 검사를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괜찮다는 의사의 말을 듣자 정말로 다 괜찮아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패드를 흉부에 부착한 채로 나는 1시간 정도 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가 누워 있는 동안 엄마는 내 옆자리에 앉아 당신의 두 손을 질끈 감싸준 채로 하염없이 기도할 뿐이었다. 의사로부터 집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서 엄마와 나는 응급실 수납처로 갔다. 수납처에서 이름이 호명되고 엄마는 수납처로 가 병원 직원과 무어라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내 옆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엄마는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병원 수납처 앞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앉은 자리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병원 출입문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이날 처음 알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다시는 그저 글을 쓸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입에 겨우 풀칠할 만큼 가난해도 좋다는 바보 같은 낭만 따위 쫓지 않기로 했다.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 불행 앞에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언제까지고 지켜낼 수 없다면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신념은 끝끝내 꿈이라는 눈부신 화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지켜낼 수 없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이기심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내 꿈에 내 모든 것이 삼켜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날로부터 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간은 자정을 훌쩍 지나 거리는 따뜻하고 우울한 가로등 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엄마는 나보다 두어 걸음 앞서 어둑해진 새벽거리를 하얗게 걸어갔다. 내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바라본 엄마의 뒷모습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있었다. 나는 자꾸 흐려지는 두 눈에 애써 주먹 주며 엄마의 조그맣고 무한한 어깨 너머로 펼쳐진 밤하늘에 가만히 되뇌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행해지지 않는 문장을, 단단한 삶을, 당신이 당신의 전부를 걸어 지켜주었던 내 세상과 내 이름자 위에 써 가겠노라고. 러너스 하이. 어떤 운동이든 좀 제대로 해보려 마음먹으면 여기저기 다쳐버리는 탓에 20살 초반에 탔던 스케이트보드 이후로는 그다지 운동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뱃살과 쉽게 퍼지는 체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레포츠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다. 동호회는 활동 때마다 매번 다른 스포츠를 즐겼는데 대개 클라이밍, 수영, 마라톤처럼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위주였다. 나는 그 중에서도 마라톤을 가장 좋아했다. 러닝화를 신고 주최 측에서 나눠준 티셔츠를 입은 뒤 가슴팍에 출전 번호표까지 붙이고 나면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수천 명의 러너와 함께 선 출발선에서 신호탄이 쏘아지면 쿵쾅거림은 이내 활력으로 치환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파크가 튀어오른다. 사실 첫 번째 마라톤의 기억은 조금 끔찍했다.
정말이지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소모해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쳤는데 내 완주 기록이 유소년 참가자들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성인 남성의 10km 평균 기록은 50분. 그러나 내가 10km를 뛰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5분. 동호회 모든 참가자를 통틀어도 단연 꼴찌였다. 게다가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다음날 몸살까지나 며칠을 알아누웠다. 그간 운동과 담쌓고 지내왔기에 체력이 안 좋을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처참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첫 마라톤의 충격으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꾸준히 러닝을 뛰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밤이면 집 근처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나가 트랙을 1시간씩 뛰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5분만 뛰어도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워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뛰고 난 이후에도 몸 여기저기에 알이 배어 그냥 걸음을 내디딜 때도 악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열흘을 뛰었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달려도 급격히 차오르던 숨이 이제 20분 정도는 거뜬하게 소화해내고 있던 것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에 새삼 감탄하며 열심히 페이스를 늘려가고 있던 어느 날 밤, 나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한 40분쯤 내달렸을까? 당장이라도 멎을 것처럼 헐떡거리던 숨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온몸에 경쾌한 기분이 들었다. 찢어질 듯 아파오던 가슴의 통증도 사라졌다. 마치 다리에 날개라도 단 것처럼 발걸음 하나하나가 깃털처럼 가뿐하고 상쾌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양팔도 리듬에 맞춰 좌우로 으차으차 흔들어줬다. 야밤에 혼자 실실 웃으며 팔다리를 문어발처럼 휘저어댔으니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반쯤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것 같다. 아무튼 쉬지 않고 수십 분을 뛰었으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야 마땅한데 지치긴커녕 힘이 넘쳐 흘러 언제까지고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체험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현상을 러너스 하이라 부른다고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A.J. 맨델이 1978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로 달리기 애호가들이 느끼는 도취감이라고 하는데, 운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끝내 무산소 상태에 이르게 되면 뇌 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급증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면 신체가 고통을 잊게 하려고 엔도르핀을 생성해내는데,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체 불가한 강렬한 쾌감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아, 잠시 잊고 살았다.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고통 속에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견디려 하지 않았으면서, 세상 편한 방향으로만 돌아 누웠으면서, 내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내 삶은 멈춰버린 심장인 것만 같다고 그저 투정 부리기 바빴구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는 일이 이젠 제법 시시하다고 토로하던 내 모습들이 불현듯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 시린 겨울이 없었다면 따사로운 봄빛 아래 만화방창 무르익은 어린 꽃들의 소중함도 없다. 반지하 한 뼘 남짓한 그 방에서의 어둡고 허름한 시절이 없었다면 여기 내 앞에 김모락 서려오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의 소중함도 없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내가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순간으로서 나는 생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무언가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 들 때면 신발끈을 고쳐 묶고 어둑해진 운동장을 할 일 없이 내달리곤 한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달리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가슴 터지도록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어쩐지 전부 나아질 것만 같다. 그런 기분이 든다. 그게 무엇이든. 사람꽃 있지. 나는 가슴에 새긴 문장이 하나 있어. 진실한 언어는 진실한 입술로부터 나온다. 좋은 문장을 쓰겠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문장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 문장에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세계가 배어 있지. 때때로 어떤 문장은 세기를 넘어 살아 숨쉬면서 세상 모든 이에게 읽히고 전해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 사람은 죽지만 문장은 죽지 않고 영원 불멸하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야.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그만큼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아무리 보석 같은 언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언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만일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자서전에는 자아성찰과 절제에 대해 토론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듣는 사람도 어이가 없을 거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본인이 자신의 언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언어에는 힘과 무게가 실리게 돼. 좋은 말, 좋은 문장, 좋은 언어의 뿌리는 결국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한때 글만 쫓았어. 더 잘 쓰고 싶어서, 더 멋져 보이는 문장을 쓰고 싶어서 표현 자체에 목맸지. 그럴듯해 보이는 수식어만 가져와 껍데기뿐인 문장을 포장하기 바빴어. 그러던 어느 날 밤 노트에 적힌 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다가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 문장에서 아무런 감정도, 공감도,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거든. 마치 화려하게 치장한 마네킹을 사람인 양 껴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가짜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를 공감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서 나에게, 나아가 누군가에게 거짓 위로를 건네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 문예지에 투과하기 위해 한 달가량 퇴교해오던 시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찢어서 버렸어. 그리고 다짐했어. 나를 먼저 공감하고, 나를 먼저 위로하고, 나를 먼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겠다고. 나는 너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너는 좀 반성해야 해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믿고 싶어. 싱그러운 꽃에서 코끝을 사로잡는 향기가 나듯 싱그러운 사람에게선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실한 향기가 난다고.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란을 떠나는 날. 각오를 모두 빼낸 헌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다 옛 생각에 잠긴다. 모란에서의 첫 번째 장면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어느 버스 안. 엄마와 나는 나란히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눈에도 좋게 10개는 보이는 술집과 모텔. 우리는 모란에 새로 살게 된 집을 보러 가는 중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 개미굴처럼 뒤엉킨 골목을 헤매 도착한 초록 철문 앞. 엄마는 시청 주택가 직원에게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따며 내게 말했다. 곧 있으면 네 형도 전역하니까 이제 형이랑 여기서 살면 돼.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거실로 이루어진 10평짜리 반지하.
빛 하나 겨우 드는 새 집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와 황토색 장판이 새로 도배되어 있었다. 금광동 반지하에서 성남동 모란 반지하로 이사 온 것이기에 결국 우리 집은 반지하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는 것과 내 방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벅찬 설렘이 느껴졌다. 며칠 뒤 내 몸집만한 이삿짐과 여기저기서 얻어온 가구를 꾸려넣자 새 집도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시간은 빈틈없이 흘러갔다. 내가 대학교에서 1학기를 끝마쳐 갈 때쯤 형은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출가했고 나는 모란에서 홀로 지내게 됐다. 독립하면서부터는 이상할 만큼 자주 앓았다. 한 주에 3, 4일은 편두통에 시달렸고 환절기마다 빼놓지 않고 몸살 감기에 걸렸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비단 몸뿐만이 아니라 내 세상 전체가 앓았던 것 같다. 이유 없이 거울 앞에 주저앉아 5, 6월의 벚나무처럼 빈손으로 두 눈을 감싸거나 갈 곳도 없이 집을 나섰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완전한 탈진 상태로 잠을 청해봐도 시계가 없는 내 방은 나에게 밤도 아침도 어느 하나 쉬이 허락해주지 않았다. 예고 없는 새벽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마치 집 전체가 나를 양팔로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어쩌면 집도 나만큼이나 모진 세상이 어지간히 외롭고 서러웠나 보다. 고개를 들어 여전히 눅눅한 방안을 가만히 쓰다듬어 본다. 나를 설레게 했던 꽃무늬 벽지 곳곳에 멍울 같은 곰팡이가 피어있다. 내 몸집보다 더 크게 백년 고목처럼 새겨져 있다. 아, 이제 나는 가야 한다. 텅 빈 모란집의 매캐한 공기를 마지막으로 크게 들이마시며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더는 이곳에 아무도 품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오게 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누군가가 있겠죠. 이토록 허름한 풍경조차 벅찬 설레임일 또 다른 당신이 있겠죠. 당신의 환멸만큼 이곳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쉽게 허름해지는 방의 내벽만큼 당신의 세상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도 여기 이곳은 지지 않는 눈물의 향기로 끝없이 허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만큼만 고독하고 당신만큼만 남루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인내해야 할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위도 직업도 돈도 시험 성적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처럼 무언가를 포기하는 당신도 똑같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시험을 잘 치른 당신도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당신도 돈을 잘 버는 당신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당신도 사랑받는 당신도 사랑에 버려진 당신도 많은 사람과 함께인 당신도 홀로인 당신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당신이 없습니다. 한때 나는 나를 볼품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학생회비 낼 돈이 없어 가장 아끼는 책들을 중고 서점에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저녁에도 그랬고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라면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던 그때도 그랬고 장맛비에 역류한 변기물을 퍼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밤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초라하기만 한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그때 그 순간들을 내가 반드시 인내해야만 했다는 것을요. 부디 조바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너그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발버둥 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꺼이 언제나 투쟁할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결국 당신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멋지게 이겨낼 것입니다. 비로소 더 나다운 순간순간을 당신 이름 앞에 써 내려갈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쟁취해낼 것입니다.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친구 윤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